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낯선 대학 생활에 좌충우돌하며 무사히 1학년을 마친 주디는 이제 완벽하게 캠퍼스에 적응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구하원 소녀의 티를 벗고 당당한 장학생이자 예비 작가로 성장해 나가는 주디의 2학년과 3학년 시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첫 여름방학을 마치고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캠퍼스에 돌아온 주디의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완벽했던 첫 여름방학이 끝나고 저는 다시 뉴 잉글랜드의 대학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아원에서 빠져나와 모든 것을 두려워하던 겁쟁이 1학년 제루샤가 아니었습니다. 2학년이 된 주디 에벗은 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설었던 퍼거슨 홀의 기숙사 방은 이제 제 진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고, 룸메이트인 셀리와 줄리아와도 허물없이 장난을 칠 만큼 가까워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저의 태도였습니다. 1학년 때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농담이나 문학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 늘 입을 다물고 눈치만 봐야 했지만, 여름 내내 록 윌로우 다락방에서 고전 문학을 섭렵한 덕분에 이제는 문학 수업 시간에 당당하게 손을 들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숙사 자치회의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소등규칙을 어기고 떠드는 방을 찾아내서 주의를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을 보고하기 위해 저는 9월의 마지막 일요일 밤 펜을 들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무사히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 학생이 되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선 저 기숙사 자치회 의원이 되었어요. 고아원에서는 늘 원장님 눈치를 보며 규칙을 억지로 따라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규칙을 지키도록 아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문학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질문에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서 칭찬도 받았답니다. 셀리와 줄리아도 이제 저를 고아원 출신의 불쌍한 친구가 아니라 자기들과 완전히 똑같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대하고 있어요. 어제는 줄리아가 새로 산 실크 블라우스가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며 저에게 선뜻 입어보라고 주기도 했죠. 1년 전 처음 트렁크 하나만 들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그 끔찍했던 두려움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의 제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자신감을 선물해 주신 아저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당한 주디 에벗 올림. (2학년의) 가을 학기는 정신없이 흘러갔고 어느덧 두 번째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텅 빈 기숙사에 혼자 남아 편도선염을 알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룸메이트인 셀리 맥브라이드가 연휴 기간 동안 저를 뉴욕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진짜 가족이 모여 사는 가정집에 가본 적이 없었던 저는 셀리의 제안을 받고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셀리의 오빠인 지미 맥브라이드가 직접 역으로 마중을 나왔고 저희는 기차를 타고 화려한 대도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일가의 저택은 정말이지 따뜻하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셀리의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다정하게 안아주셨고, 집안 곳곳에는 푹신한 카펫과 벽난로, 그리고 천장까지 닿을 듯이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었죠. 뉴욕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셀리의 가족들과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브로드웨이의 커다란 극장에 가서 세익스피어의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며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셀리의 오빠인 지미는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는 아주 쾌활하고 재미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뉴욕 시내의 미술관을 안내해주고 커다란 백화점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직후 저는 기숙사로 들어오자마자 상기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어제 뉴욕에서 돌아왔어요. 셀린의 가족과 함께 보낸 지난 일주일은 제 19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셀린의 집은 제가 상상하던 진짜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끊임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거실의 벽난로 앞에는 푹신한 소파와 책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고아원의 춥고 휑한 식당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극장에서 본 연극이었어요. 배우들이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읊을 때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잃어버릴 뻔했답니다. 그리고 셀리의 오빠인 지미가 뉴욕의 엄청나게 큰 백화점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물건이 많은 곳은 처음 봤어요. 지미는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는 오빠더라고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우물 안에서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저씨, 저 언젠가는 꼭 진짜 작가가 되어서 뉴욕의 멋진 아파트에 제 이름으로 된 작업실을 가질 거예요. 꿈으로 가득 찬 주디 에버돌림. 뉴욕에서의 화려한 경험은 제게 큰 자극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뉴욕의 출판사에서 당당하게 선인세를 받아 아저씨가 제게 투자한 모든 돈을 갚아버리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생겼죠. 봄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매일 밤 도서관 구석에 틀어박혀 글쓰기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쓴 첫 번째 단편 소설의 제목은 저택의 비밀이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원장님 몰래 읽었던 싸구려 로맨스 소설들을 떠올리며 뉴욕의 상류층 귀족들이 등장하는 아주 비극적이고 화려한 이야기를 꾸며냈죠.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원고를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 저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문예지 편집부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걸린 3주일 동안 저는 틈만 나면 우편함을 서성거리며 합격 통지서와 원고료 수표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를 산산조각 낸 것은 두꺼운 반송봉투와 함께 돌아온 활자화된 차가운 거절 편지였습니다.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아 귀하의 원고를 돌려보냅니다. 단 한 줄의 기계적인 거절 문구를 받아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얄팍한 경험으로 꾸며낸 가짜 이야기가 진짜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통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휴지통에 찢어버린 원고 뭉치를 바라보며
쓰라린 마음으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슬픈 우편물을 받았어요. 제가 3주일 전에 뉴욕에 문예지로 보냈던 제 첫 번째 단편 소설이 반송봉투에 담겨서 고스란히 돌아왔거든요. 인쇄된 거절 편지를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편집장의 판단이 정확히 맞았어요. 저는 상류층 사람들의 진짜 삶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셀린의 집에서 며칠 본 겉모습만 가지고 어설프고 유치한 가짜 로맨스 소설을 꾸며냈던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 저 이대로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찢어진 원고는 휴지통에 던져버렸지만 내일부터는 제가 진짜로 겪어본 이야기, 제가 가장 잘 아는 평범하고 솔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써볼 생각이에요. 제가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첫 번째 책을 출판하게 되면 그 책의 첫 장에는 가장 먼저 나의 키다리 아저씨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때까지 제가 겪을 수많은 거절의 편지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주디 올림. 첫 단편소설의 실패는 뼈아팠지만 저는 좌절하는 대신 학업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2학년의 봄학기가 끝나갈 무렵 제 노력은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명에게만 수여하는 2년 전액 장학금의 주인공으로 제가 선정된 것입니다. 장학금에는 3학년과 4학년의 기숙사비와 등록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고아원 출신의 제가 오직 제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학비를 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고 이제 더 이상 아저씨의 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저씨의 비서인 패터슨 씨로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다음 학기 학비와 용돈이 담긴 수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수표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저씨에게 단호한 거절의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비서분을 통해 보내주신 다음 학기 수표는 이 편지와 함께 다시 반송해드립니다. 저 3학년과 4학년 전액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물론 아저씨는 돈이 아주 많으시니까 제가 장학금을 받아도 계속해서 제 학비를 대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1학년 고아 소녀가 아니에요. 저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쟁취한 이 장학금을 꼭 제 권리로 누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주시는 돈을 편하게 받아쓰기만 한다면 저는 영원히 책임감 없는 어린아이로 남게 될 거예요. 저는 훌륭한 작가이자 온전한 어른으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고집을 꺾으려 하지 마시고 이번 수표 반송을 흔쾌히 허락해 주세요. 매달 보내주시는 $35의 용돈은 앞으로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신 장학금으로 해결된 학비만큼은 절대 다시 보내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번 돈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가슴이 벅찹니다. 주디 올림. 장학금 사건을 통해 저는 한 뼘 더 어른이 되었다고 믿었지만 아저씨와의 관계는 곧바로 또 다른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2학년 여름방학 계획 때문이었죠. 여름이 다가오자 친구들은 저를 앞다투어 초대했습니다.
줄리아는 화려한 에디론덱 산맥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저를 불렀고, 셀리는 에디론덱 산맥 반대편에 있는 맥브라이드 가문의 여름 캠프장으로 저를 초대했죠. 줄리아의 집은 너무 격식을 차려야 해서 부담스러웠지만, 지난 겨울 뉴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셀리네 캠프에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셀리의 오빠인 지미가 저와 셀리에게 사격과 카누 타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 아저씨에게 셀리네 캠프에 가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도착한 답장은 저를 완벽한 절망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서인 패터슨 씨의 타자기로 쳐진 짧고 건조한 편지였습니다. 스미스 씨께서는 귀하가 맥브라이드 가문의 캠프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번 여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록 윌로우 농장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고아원의 통제를 받는 제루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셀리의 오빠인 지미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신 걸까요?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생애 처음으로 아저씨에게 아주 차갑고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존 스미스 씨께 비서분을 통해 보내신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왜 제가 셀리네 캠프에 가면 안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더군요. 저는 그저 말을 들어야 되는 꼭두각시인가요? 제가 고아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지만 제 인생의 아주 작은 휴가 계획조차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저씨는 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얘기하신 대로 내일 짐을 챙겨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여름 내내 저는 아주 우울하고 화가 나 있을 예정입니다. 실망을 담아서 제루샤 에버돌림. 저는 반항의 의미로 편지 끝에 주디 대신 제루샤라는 옛 이름을 적어 보낸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록 윌로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샘플 아주머니는 작년과 똑같이 다정하게 저를 맞아주셨지만 제 마음속의 단단한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언덕에 올라가 뾰로통한 얼굴로 책만 읽었죠. 그런데 제가 농장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주 뜻밖의 손님이 록 윌로우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 펜들턴 씨였습니다. 그는 사업자 근처를 지나가다 며칠 푹 쉬고 싶어서 자신의 소유인 이 농장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샘플 아주머니는 꼬마 저비도련님이 왔다며 주방에서 닭을 잡고 파이를 굽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저비스 삼촌의 등장은 우울했던 제 여름방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지난번 뉴욕 호텔에서 보았을 때처럼 정장을 입은 엄격한 신사가 아니라 낡은 낚시조끼를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편안한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콜린을 데리고 시냇가로 나가 무지개 송어를 낚았고 점심에는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우고 감자와 옥수수를 구워 먹었습니다. 저비스 삼촌은 제가 셀리네 캠프에 가지 못해 아쉬워했던 사격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헛간벽에 관역을 그려놓고 번갈아가며 총을 쏘며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언덕에 소나무 그늘 아래 누워 삼촌이 가져온 책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와 셀리의 문장들을 번갈아 소리내어 낭독하며 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그는 제 의견을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취급하지 않고 늘 동등한 어른의 시선으로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삼촌이 농장에 머물렀던 그 열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삼촌이 다시 뉴욕으로 떠난 날 저녁, 저는 텅 빈 식탁에 앉아 아저씨에게 보냈던 차가운 편지를 후회하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번 주에 아주 무례한 편지를 보낸 거 정말 죄송해요. 사실 지금 이곳 록윌로우에서의 생활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글쎄, 며칠 전에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씨가 농장에 놀러 오셨어요. 삼촌과 저는 열흘 동안 정말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시냇가에서 낚시도 하고 모닥불에 감자도 구워 먹었어요. 심지어 삼촌이 저한테 권총 쏘는 법도 가르쳐 주셔서 셀레네 캠프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싹 사라졌지 뭐예요. 저비스 삼촌은 겉보기엔 키도 크고 나이도 많은 어른이지만 저랑 이야기할 때면 꼭 제 또래의 소년 같아요. 우리는 언덕에 앉아 똑같은 시를 읽고 똑같은 대목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살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생각과 유머 코드가 완벽하게 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삼촌이 오늘 아침 마차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셨는데 농장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너무 조용하고 쓸쓸하네요. 아저씨가 저를 셀리네 캠프 대신 이 농장으로 보내주신 덕분에 이런 멋진 인연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화내서 정말 죄송해요. 주디 올린.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두 번째 여름방학을 마치고 저는 3학년 가을 학기를 맞이하기 위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3학년이 되자 저희 3명의 룸메이트는 각자 꽤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셀리는 특유의 쾌활한 성격 덕분에 반장으로 선출되었고 줄리아는 학교 연극부의 주연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학교 월간 문예지의 편집위원으로 뽑혔습니다. 편집위원이 된 저는 매달 학생들이 투고한 시와 소설들을 읽고 잡지의 시를 작품을 고르는 일을 했습니다. 규열을 보고 여백을 채우기 위해 짧은 칼럼을 쓰는 일도 제 몫이었죠. 학업도 훨씬 전문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 생물학, 경제학을 수강했고 특히 경제학 수업에서는 자본주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논문을 쓰느라 도서관의 통계 자료들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가을 학기를 보내던 11월의 첫째 주, 저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한 장 받았습니다. 바로 셀리의 오빠 지미 맥브라이드로부터 온 프린스턴 대학의 댄스 파티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경제학 과제를 마무리한 뒤 아저씨에게 프린스턴 초청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지금 3학년 가을 학기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학교 월간지 편집위원이 되어서 매일 교정지를 들여다보느라 눈이 아플 지경이거든요. 게다가 경제학 수업 과제로 노동조합의 역사에 대한 소논문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저씨, 셀리의 오빠인 짐미 맥브라이드가 다음 주말에 열리는 프린스턴 대학의 댄스 파티에 저를 파트너로 초대했어요. 셀리와 저 그리고 다른 친구 한 명까지 3명이서 함께 갈 예정이에요. 저는 댄스 파티에 입고 갈 하얀색 이브닝 드레스도 새로 장만했답니다. 행사는 금요일 저녁에 댄스 파티와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예일대학교와의 풋볼 경기 관람으로 짜여 있어요. 고아원에서는 춤을 춰본 적도 없고 이런 파티에 가본 적도 없어서 혹시 스텝을 밟다 실수라도 할까봐 조금 떨리기도 해요.
주말에 다녀와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빠짐없이 다 들려드릴게요. 주디 올림. 금요일 오후 저와 셀리는 기차를 타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역에는 지미 맥브라이드와 그의 친구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학 인근의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댄스 파티장으로 향했죠. 파티장은 노란색과 검은색 깃발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 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는 그날 밤 지미 맥브라이드는 물론이고 그의 친구들인 11명의 다른 남학생들과 번갈아가며 춤을 추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파티가 끝날 때까지 1초도 쉬지 않고 스텝을 밟았죠. 다음날 토요일 오후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모인 거대한 경기장에서 예일 대학과의 풋볼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지미가 속한 프린스터 팀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고 저는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이틀간의 완벽한 일정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일요일 저녁, 저는 욱신거리는 발을 주무르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께. 프린스턴 댄스 파티는 정말 최고였어요. 금요일 저녁 파티장에서 11명의 파트너와 춤을 추었고 토요일에는 난생 처음 풋볼 경기를 관람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지미 맥브라이드의 친구들과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 애들은 저에게 대학의 기숙사 생활과 스포츠 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저희 학교의 자치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학생들과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눠본 건 처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애들도 저희와 똑같이 평범하고 재미있는 대학생들이더라고요. 풋볼 경기는 프린스턴 팀의 승리로 끝났어요. 솔직히 경기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응원석의 분위기만큼은 정말 엄청났어요. 이틀 동안 너무 많이 걸어서 지금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통통 부었지만 아주 신나고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주디 울림. 프린스턴에서의 주말이 지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학업과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2학년 때 상류층의 화려한 로맨스 소설을 썼다가 무참히 거절당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무리하게 꾸며낸 이야기 대신 제가 매일 겪고 있는 여자대학교 기숙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원고를 다듬어 출판사에 보낸 지 한 달째 되던 날 아침, 우편함에는 지난번처럼 두꺼운 반송 봉투 대신 얇고 가벼운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출판사 편집장이 보낸 짧은 편지와 함께 인쇄된 수표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은 $50. 제 소설이 마침내 잡지에 채택되어 난생 처음으로 제 글의 가치를 진짜 돈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50의 수표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다가 기숙사 목도를 가로질러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깨끗한 편지지를 꺼내 그 수표를 봉투 안에 함께 넣으며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오늘 정말 엄청난 우편물을 받았어요. 제가 뉴욕의 잡지사에 투고했던 단편소설이 채택되어서 원고료로 무려 $50를 받았거든요. 2학년 때 겪었던 뼈아픈 거절편지 기억하시죠? 그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제가 잘 모르는 귀족들의 이야기 대신 제가 매일 겪고 있는 이곳 대학 기숙사의 진짜 일상을 그대로 적어보았어요. 편집장은 편지에서 제 글이 아주 진솔하고 생동감 있다고 칭찬해 주었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받은 이 $50 수표를 편지와 함께 아저씨께 그대로 보낼게요. 이건 제가 아저씨에게 빚진 교육비를 갚는 첫 번째 상환금이에요. 제가 1학년 때 처음 대학에 올 때 아저씨가 제게 투자하셨던 그 돈을 드디어 제가 진짜 작가가 되어서 직접 번 돈으로 갚기 시작했다는 걸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소설을 쓰고 돈을 벌어서 제가 진 빚을 남김없이 다 갚아나갈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며 주디 올림. 첫 원고료를 받고 자신감에 차있던 3학년의 봄학기 말,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룸메이트 줄리아의 어머니인 펜들턴 부인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줄리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지 않겠냐고 저를 공식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행 경비는 모두 펜들턴 가문에서 지불하기로 했고, 일정은 런던과 파리를 거쳐 스위스까지 이어지는 2달간의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행에는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씨도 가이드 자격으로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죠. 고아원에 갇혀 평생 상상 속에서만 세상을 그려왔던 저에게 진짜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곧장 아저씨에게 이 벅찬 소식을 알렸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줄리아의 어머니가 이번 여름방학에 저를 유럽 여행에 초대해 주셨답니다. 런던의 박물관을 구경하고 파리의 거리를 걷고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행 경비도 펜들턴 부인이 모두 내주신다고 하셨고, 길 안내는 지난번 록 윌로우 농장에서 배웠던 저비스 삼촌이 맡아주기로 하셨어요. 제가 늘 도서관 책으로만 읽었던 진짜 세상을 드디어 제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니 너무 흥분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아요. 이 여행을 다녀오면 제 글쓰기 실력도 훨씬 더 깊어질 게 분명해요. 아저씨도 제가 이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된 걸 기뻐해 주시겠죠? 짐을 쌀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주디 올림. 하지만 며칠 뒤 도착한 답장은 제 부풀었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아저씨 본인이 아닌 비서 패터슨 씨의 건조한 타자기 글씨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스미스 씨께서는 귀하가 펜들턴 가문의 사람들과 유럽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귀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도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십시오.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차가운 금지령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첫 원고료까지 벌며 온전한 어른이 되었다고 믿었는데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명령 한마디에 날개가 꺾이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입술을 깨무며 아주 짧고 반항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존 스미스 씨께, 비서분이 보내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아저씨의 뜻이 정 그렇다면 저는 파리 대신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내용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펜들턴 가문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저비스 삼촌은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하고 지성적인 분이거든요. 아저씨는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으신 거예요. 내일 아침 짐을 챙겨서 코네티컷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당분간 편지는 쓰지 않을 테니 양해해 주세요. 몹시 실망한 제루샤 에버돌림.
저는 또다시 주디라는 이름 대신 제루샤라고 설명을 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는 록 윌로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우울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던 7월의 어느 날, 농장에 뜻밖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프린스턴 대학생인 지미 맥브라이드였습니다. 그는 근처 마을에 머물며 매일같이 록 윌로우 농장으로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차를 타고 시내를 달렸고 언덕에 올라가 샌드위치를 먹으며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제 우울함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죠. 지미가 떠나고 며칠 뒤인 8월 초, 이번에는 저비스 삼촌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주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지미 맥브라이드와 함께 보낸 일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저비스 삼촌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지미 맥브라이드 같은 철없는 대학생 녀석과 대체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니? 삼촌은 평소의 너그러운 모습과는 달리 지미를 깎아내리며 아주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지미가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인지 방어하려 했지만 삼촌은 제 말을 자르고 무뚝뚝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죠. 다음 날 아침, 삼촌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는 원래 머물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한 채 서둘러 뉴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주 냉랭하고 어색한 작별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현관 앞에 서서 며칠 사이 벌어진 이 알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오랫동안 편지를 쓰지 않아서 죄송해요. 유럽에 가지 못한 화는 이제 많이 가라앉았어요. 사실 이곳 록 윌로우에서의 여름도 생각보다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지미 맥브라이드가 근처에 놀러와서 저랑 아주 재미있게 놀다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저비스 삼촌도 농장에 오셨죠. 그런데 아저씨, 저비스 삼촌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지미랑 같이 마차를 탔단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삼촌은 지미 같은 요즘 대학생들은 생각도 없고 가벼워서 상종할 가치가 없대요. 저는 삼촌이 그런 귀족적인 편견을 가진 분인 줄 몰랐어요. 지미가 얼마나 속이 깊고 좋은 친구인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뾰루통해지시더니 오늘 아침에 짐을 싸서 뉴욕으로 훌쩍 가버리셨어요. 가끔 보면 남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물 같아요. 어른스럽다가도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리니까요. 어쨌든 저는 다시 농장에 혼자 남게 되었지만 가을에 시작될 4학년 수업을 위해 매일 역사책을 읽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평화로워진 농장에서 주디 올림. 지미 맥브라이드의 유쾌한 방문과 알 수 없는 질투심을 내비치고 떠나버린 저비스 삼촌. 그리고 여전히 제 삶의 커다란 테두리를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키다리 아저씨까지. 3학년의 길었던 여름방학은 제게 글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 가지 못해 분노하던 철없는 고집은 어느새 사라지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음 학기의 계획을 세우며 조금씩 어른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록 윌로우 농장의 창밖으로는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소녀에서 당당한 장학생이자 예비 작가로 거듭난
주디의 2학년과 3학년 시절. 그녀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은 주디가 록 윌로우에서 느꼈던 그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여러분도 깊고 평온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은 마침내 대학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며 진짜 어른으로 독립해 나가는 주디의 4학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낯선 대학 생활에 좌충우돌하며 무사히 1학년을 마친 주디는 이제 완벽하게 캠퍼스에 적응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고아원 소녀의 티를 벗고 당당한 장학생이자 예비 작가로 성장해 나가는 주디의 2학년과 3학년 시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첫 여름방학을 마치고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캠퍼스에 돌아온 주디의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완벽했던 첫 여름방학이 끝나고 저는 다시 뉴 잉글랜드의 대학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아원에서 빠져나와 모든 것을 두려워하던 겁쟁이 1학년 제루샤가 아니었습니다. 2학년이 된 주디 에벗은 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설었던 퍼거슨 홀의 기숙사 방은 이제 제 진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고 룸메이트인 셀리와 줄리아와도 허물없이 장난을 칠 만큼 가까워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저의 태도였습니다. 1학년 때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농담이나 문학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 늘 입을 다물고 눈치만 봐야 했지만 여름 내내 록 윌로우 다락방에서 고전 문학을 섭렵한 덕분에 이제는 문학 수업 시간에 당당하게 손을 들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숙사 자치회의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소등규칙을 어기고 떠드는 방을 찾아내서 주의를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을 보고하기 위해 저는 9월의 마지막 일요일 밤 펜을 들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무사히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 학생이 되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선 저 기숙사 자치회 의원이 되었어요. 고아원에서는 늘 원장님 눈치를 보며 규칙을 억지로 따라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규칙을 지키도록 아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문학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질문에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서 칭찬도 받았답니다. 셀리와 줄리아도 이제 저를 고아원 출신의 불쌍한 친구가 아니라 자기들과 완전히 똑같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대하고 있어요. 어제는 줄리아가 새로 산 실크 블라우스가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며 저에게 선뜻 입어보라고 주기도 했죠. 1년 전 처음 트렁크 하나만 들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그 끔찍했던 두려움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의 제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자신감을 선물해 주신 아저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당한 주디 에벗 올림. (2학년의) 가을 학기는 정신없이 흘러갔고 어느덧 두 번째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텅 빈 기숙사에 혼자 남아 편도선염을 알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룸메이트인 셀리 맥브라이드가 연휴 기간 동안 저를 뉴욕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진짜 가족이 모여 사는 가정집에 가본 적이 없었던 저는 셀리의 제안을 받고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셀리의 오빠인 지미 맥브라이드가 직접 역으로 마중을 나왔고 저희는 기차를 타고 화려한 대도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일가의 저택은 정말이지 따뜻하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셀리의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다정하게 안아주셨고 집안 곳곳에는 푹신한 카펫과 벽난로 그리고 천장까지 닿을 듯이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었죠. 뉴욕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셀리의 가족들과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브로드웨이의 커다란 극장에 가서 세익스피어의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며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셀리의 오빠인 지미는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는 아주 쾌활하고 재미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뉴욕 시내의 미술관을 안내해주고 커다란 백화점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직후 저는 기숙사로 들어오자마자 상기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어제 뉴욕에서 돌아왔어요. 셀린네 가족과 함께 보낸 지난 일주일은 제 19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셀린네 집은 제가 상상하던 진짜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끊임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거실의 벽난로 앞에는 푹신한 소파와 책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고아원의 춥고 휑한 식당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극장에서 본 연극이었어요. 배우들이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읊을 때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잃어버릴 뻔했답니다. 그리고 셀리의 오빠인 지미가 뉴욕의 엄청나게 큰 백화점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물건이 많은 곳은 처음 봤어요. 지미는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는 오빠더라고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우물 안에서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저씨, 저 언젠가는 꼭 진짜 작가가 되어서 뉴욕의 멋진 아파트에 제 이름으로 된 작업실을 가질 거예요. 꿈으로 가득 찬 주디 에버돌림. 뉴욕에서의 화려한 경험은 제게 큰 자극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뉴욕의 출판사에서 당당하게 선인세를 받아 아저씨가 제게 투자한 모든 돈을 갚아버리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생겼죠. 봄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매일 밤 도서관 구석에 틀어박혀 글쓰기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쓴 첫 번째 단편 소설의 제목은 저택의 비밀이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원장님 몰래 읽었던 싸구려 로맨스 소설들을 떠올리며 뉴욕의 상류층 귀족들이 등장하는 아주 비극적이고 화려한 이야기를 구면했죠.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원고를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 저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문예지 편집부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걸린 3주일 동안 저는 틈만 나면 우편함을 서성거리며 합격 통지서와 원고료 수표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를 산산조각 낸 것은 두꺼운 반송봉투와 함께 돌아온 활자화된 차가운 거절 편지였습니다.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아 귀하의 원고를 돌려보냅니다. 단 한 줄의 기계적인 거절 문구를 받아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얄팍한 경험으로 꾸며낸 가짜 이야기가 진짜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통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휴지통에 찢어버린 원고 뭉치를 바라보며 쓰라린 마음으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슬픈 우편물을 받았어요. 제가 3주일 전에 뉴욕에 문예지로 보냈던 제 첫 번째 단편 소설이 반송봉투에 담겨서 고스란히 돌아왔거든요. 인쇄된 거절 편지를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편집장의 판단이 정확히 맞았어요. 저는 상류층 사람들의 진짜 삶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셀린의 집에서 며칠 본 겉모습만 가지고 어설프고 유치한 가짜 로맨스 소설을 꾸며냈던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 저 이대로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찢어진 원고는 휴지통에 던져버렸지만 내일부터는 제가 진짜로 겪어본 이야기, 제가 가장 잘 아는 평범하고 솔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써볼 생각이에요. 제가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첫 번째 책을 출판하게 되면 그 책의 첫 장에는 가장 먼저 나의 키다리 아저씨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때까지 제가 겪을 수많은 거절의 편지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주디 올림. 첫 단편소설의 실패는 뼈아팠지만 저는 좌절하는 대신 학업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2학년의 봄학기가 끝나갈 무렵 제 노력은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한 명에게만 수여하는 2년 전액장학금의 주인공으로 제가 선정된 것입니다. 장학금에는 3학년과 4학년의 기숙사비와 등록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고아원 출신의 제가 오직 제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학비를 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고 이제 더 이상 아저씨의 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저씨의 비서인 패터슨 씨로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다음 학기 학비와 용돈이 담긴 수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수표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저씨에게 단호한 거절의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비서분을 통해 보내주신 다음 학기 수표는 이 편지와 함께 다시 반송해드립니다. 저 3학년과 4학년 전액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물론 아저씨는 돈이 아주 많으시니까 제가 장학금을 받아도 계속해서 제 학비를 대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1학년 고아 소녀가 아니에요. 저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쟁취한 이 장학금을 꼭 제 권리로 누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주시는 돈을 편하게 받아쓰기만 한다면 저는 영원히 책임감 없는 어린아이로 남게 될 거예요. 저는 훌륭한 작가이자 온전한 어른으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고집을 꺾으려 하지 마시고 이번 수표 반송을 흔쾌히 허락해 주세요. 매달 보내주시는 35달러의 용돈은 앞으로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신 장학금으로 해결된 학비만큼은 절대 다시 보내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번 돈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가슴이 벅찹니다. 주디 올림.
장학금 사건을 통해 저는 한 뼘 더 어른이 되었다고 믿었지만 아저씨와의 관계는 곧바로 또 다른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2학년 여름방학 계획 때문이었죠. 여름이 다가오자 친구들은 저를 앞다투어 초대했습니다. 줄리아는 화려한 에디론덱 산맥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저를 불렀고, 셀리는 에디론덱 산맥 반대편에 있는 맥브라이드 가문의 여름 캠프장으로 저를 초대했죠. 줄리아의 집은 너무 격식을 차려야 해서 부담스러웠지만, 지난 겨울 뉴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셀리네 캠프에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셀리의 오빠인 지미가 저와 셀리에게 사격과 카누 타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 아저씨에게 셀리네 캠프에 가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도착한 답장은 저를 완벽한 절망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서인 패터슨 씨의 타자기로 쳐진 짧고 건조한 편지였습니다. 스미스 씨께서는 귀하가 맥브라이드 가문의 캠프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번 여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록 윌로우 농장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고아원의 통제를 받는 제루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셀리의 오빠인 지미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신 걸까요?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생애 처음으로 아저씨에게 아주 차갑고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존 스미스 씨께 비서분을 통해 보내신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왜 제가 셀리네 캠프에 가면 안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더군요. 저는 그저 말을 들어야 되는 꼭두각시인가요? 제가 고아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지만 제 인생의 아주 작은 휴가 계획조차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저씨는 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얘기하신 대로 내일 짐을 챙겨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여름 내내 저는 아주 우울하고 화가 나 있을 예정입니다. 실망을 담아서 제루샤 에버돌림. 저는 반항의 의미로 편지 끝에 주디 대신 제루샤라는 옛 이름을 적어 보낸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록 윌로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샘플 아주머니는 작년과 똑같이 다정하게 저를 맞아주셨지만 제 마음속의 단단한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언덕에 올라가 뾰로통한 얼굴로 책만 읽었죠. 그런데 제가 농장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주 뜻밖의 손님이 록 윌로우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 펜들턴 씨였습니다. 그는 사업차 근처를 지나가다 며칠 푹 쉬고 싶어서 자신의 소유인 이 농장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샘플 아주머니는 꼬마 저비도련님이 왔다며 주방에서 닭을 잡고 파이를 굽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저비스 삼촌의 등장은 우울했던 제 여름방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지난번 뉴욕 호텔에서 보았을 때처럼 정장을 입은 엄격한 신사가 아니라 낡은 낚시조끼를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편안한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콜린을 데리고 시냇가로 나가 무지개 송어를 낚았고, 점심에는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우고 감자와 옥수수를 구워 먹었습니다.
저비스 삼촌은 제가 셀리네 캠프에 가지 못해 아쉬워했던 사격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헛간벽에 관역을 그려놓고 번갈아 가며 총을 쏘며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언덕에 소나무 그늘 아래 누워 삼촌이 가져온 책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와 셀리의 문장들을 번갈아 소리내어 낭독하며 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그는 제 의견을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취급하지 않고 늘 동등한 어른의 시선으로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삼촌이 농장에 머물렀던 그 열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삼촌이 다시 뉴욕으로 떠난 날 저녁, 저는 텅 빈 식탁에 앉아 아저씨에게 보냈던 차가운 편지를 후회하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번 주에 아주 무례한 편지를 보낸 거 정말 죄송해요. 사실 지금 이곳 록 윌로우에서의 생활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글쎄, 며칠 전에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씨가 농장에 놀러 오셨어요. 삼촌과 저는 열흘 동안 정말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시냇가에서 낚시도 하고 모닥불에 감자도 구워 먹었어요. 심지어 삼촌이 저한테 권총 쏘는 법도 가르쳐 주셔서 셀레네 캠프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싹 사라졌지 뭐예요. 저비스 삼촌은 겉보기엔 키도 크고 나이도 많은 어른이지만 저랑 이야기할 때면 꼭 제 또래의 소년 같아요. 우리는 언덕에 앉아 똑같은 시를 읽고 똑같은 대목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살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생각과 유머 코드가 완벽하게 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삼촌이 오늘 아침 마차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셨는데 농장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너무 조용하고 쓸쓸하네요. 아저씨가 저를 셀리네 캠프 대신 이 농장으로 보내주신 덕분에 이런 멋진 인연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화내서 정말 죄송해요. 주디 올린.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두 번째 여름방학을 마치고 저는 3학년 가을 학기를 맞이하기 위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3학년이 되자 저희 3명의 룸메이트는 각자 꽤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셀리는 특유의 쾌활한 성격 덕분에 반장으로 선출되었고 줄리아는 학교 연극부의 주연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학교 월간 문예지의 편집위원으로 뽑혔습니다. 편집위원이 된 저는 매달 학생들이 투고한 시와 소설들을 읽고 잡지의 시를 작품을 고르는 일을 했습니다. 규열을 보고 여백을 채우기 위해 짧은 칼럼을 쓰는 일도 제 몫이었죠. 학업도 훨씬 전문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 생물학, 경제학을 수강했고 특히 경제학 수업에서는 자본주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논문을 쓰느라 도서관의 통계 자료들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가을 학기를 보내던 11월의 첫째 주, 저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한 장 받았습니다. 바로 셀리의 오빠 지미 맥브라이드로부터 온 프린스턴 대학의 댄스 파티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경제학 과제를 마무리한 뒤 아저씨에게 프린스턴 초청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지금 3학년 가을 학기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학교 월간지 편집위원이 되어서 매일 교정지를 들여다보느라 눈이 아플 지경이거든요. 게다가 경제학 수업 과제로 노동조합의 역사에 대한 소논문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저씨, 셀리의 오빠인 지미 맥브라이드가 다음 주말에 열리는 프린스턴 대학의 댄스 파티에 저를 파트너로 초대했어요.
셀리와 저, 그리고 다른 친구 한 명까지 3명이서 함께 갈 예정이에요. 저는 댄스 파티에 입고 갈 하얀색 이브닝 드레스도 새로 장만했답니다. 행사는 금요일 저녁에 댄스 파티와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예일대학교와의 풋볼 경기 관람으로 짜여 있어요. 고아원에서는 춤을 춰본 적도 없고 이런 파티에 가본 적도 없어서 혹시 스텝을 밟다 실수라도 할까봐 조금 떨리기도 해요. 주말에 다녀와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빠짐없이 다 들려드릴게요. 주디 올림. 금요일 오후 저와 셀리는 기차를 타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역에는 지미 맥브라이드와 그의 친구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학 인근의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댄스 파티장으로 향했죠. 파티장은 노란색과 검은색 깃발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 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는 그날 밤 지미 맥브라이드는 물론이고 그의 친구들인 11명의 다른 남학생들과 번갈아가며 춤을 추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파티가 끝날 때까지 1초도 쉬지 않고 스텝을 밟았죠. 다음날 토요일 오후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모인 거대한 경기장에서 예일대학과의 풋볼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지미가 속한 프린스터 팀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고 저는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이틀간의 완벽한 일정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일요일 저녁, 저는 옥신거리는 발을 주무르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께. 프린스턴 댄스 파티는 정말 최고였어요. 금요일 저녁 파티장에서 11명의 파트너와 춤을 추었고 토요일에는 난생 처음 풋볼 경기를 관람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지미 맥브라이드의 친구들과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 애들은 저에게 대학의 기숙사 생활과 스포츠 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저희 학교의 자치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학생들과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눠본 건 처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애들도 저희와 똑같이 평범하고 재미있는 대학생들이더라고요. 풋볼 경기는 프린스턴 팀의 승리로 끝났어요. 솔직히 경기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응원석의 분위기만큼은 정말 엄청났어요. 이틀 동안 너무 많이 걸어서 지금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통통 부었지만 아주 신나고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주디 울림. 프린스턴에서의 주말이 지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학업과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2학년 때 상류층의 화려한 로맨스 소설을 썼다가 무참히 거절당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무리하게 꾸며낸 이야기 대신 제가 매일 겪고 있는 여자대학교 기숙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원고를 다듬어 출판사에 보낸 지 한 달째 되던 날 아침, 우편함에는 지난번처럼 두꺼운 반송 봉투 대신 얇고 가벼운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출판사 편집장이 보낸 짧은 편지와 함께 인쇄된 수표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은 $50. 제 소설이 마침내 잡지에 채택되어 난생 처음으로 제 글의 가치를 진짜 돈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50의 수표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다가 기숙사 복도를 가로질러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깨끗한 편지지를 꺼내 그 수표를 봉투 안에 함께 넣으며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오늘 정말 엄청난 우편물을 받았어요. 제가 뉴욕의 잡지사에 투고했던 단편소설이 채택되어서
원고료로 무려 $50를 받았거든요. 2학년 때 겪었던 뼈아픈 거절 편지 기억하시죠? 그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제가 잘 모르는 귀족들의 이야기 대신 제가 매일 겪고 있는 이곳 대학 기숙사의 진짜 일상을 그대로 적어보았어요. 편집장은 편지에서 제 글이 아주 진솔하고 생동감 있다고 칭찬해 주었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받은 이 $50 수표를 편지와 함께 아저씨께 그대로 보낼게요. 이건 제가 아저씨에게 빚진 교육비를 갚는 첫 번째 상환금이에요. 제가 1학년 때 처음 대학에 올 때 아저씨가 제게 투자하셨던 그 돈을 드디어 제가 진짜 작가가 되어서 직접 번 돈으로 갚기 시작했다는 걸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소설을 쓰고 돈을 벌어서 제가 진 빚을 남김없이 다 갚아나갈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며 주디 올림. 첫 원고료를 받고 자신감에 차있던 3학년의 봄학기 말,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룸메이트 줄리아의 어머니인 펜들턴 부인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줄리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지 않겠냐고 저를 공식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행 경비는 모두 펜들턴 가문에서 지불하기로 했고 일정은 런던과 파리를 거쳐 스위스까지 이어지는 2달간의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행에는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씨도 가이드 자격으로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죠. 고아원에 갇혀 평생 상상 속에서만 세상을 그려왔던 저에게 진짜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곧장 아저씨에게 이 벅찬 소식을 알렸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줄리아의 어머니가 이번 여름방학에 저를 유럽 여행에 초대해 주셨답니다. 런던의 박물관을 구경하고 파리의 거리를 걷고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행 경비도 펜들턴 부인이 모두 내주신다고 하셨고 길 안내는 지난번 록 윌로우 농장에서 배웠던 저비스 삼촌이 맡아주기로 하셨어요. 제가 늘 도서관 책으로만 읽었던 진짜 세상을 드디어 제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니 너무 흥분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아요. 이 여행을 다녀오면 제 글쓰기 실력도 훨씬 더 깊어질 게 분명해요. 아저씨도 제가 이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된 걸 기뻐해 주시겠죠? 짐을 쌀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주디 올림. 하지만 며칠 뒤 도착한 답장은 제 부풀었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아저씨 본인이 아닌 비서 패터슨 씨의 건조한 타자기 글씨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스미스 씨께서는 귀하가 펜들턴 가문의 사람들과 유럽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귀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도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십시오.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차가운 금지령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첫 원고료까지 벌며 온전한 어른이 되었다고 믿었는데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명령 한마디에 날개가 꺾이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입술을 깨무며 아주 짧고 반항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존 스미스 씨께 비서분이 보내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아저씨의 뜻이 정 그렇다면 저는 파리 대신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내용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펜들턴 가문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저비스 삼촌은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하고 지성적인 분이거든요.
아저씨는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으신 거예요. 내일 아침 짐을 챙겨서 코네티컷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당분간 편지는 쓰지 않을 테니 양해해 주세요. 몹시 실망한 제루샤 에버돌림. 저는 또다시 주디라는 이름 대신 제루샤라고 서명을 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는 록 윌로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우울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던 7월의 어느 날, 농장에 뜻밖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프린스턴 대학생인 지미 맥브라이드였습니다. 그는 근처 마을에 머물며 매일같이 록 윌로우 농장으로 놀러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차를 타고 시내를 달렸고 언덕에 올라가 샌드위치를 먹으며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제 우울함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죠. 지미가 떠나고 며칠 뒤인 8월 초, 이번에는 저비스 삼촌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주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지미 맥브라이드와 함께 보낸 일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저비스 삼촌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지미 맥브라이드 같은 철없는 대학생 녀석과 대체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니? 삼촌은 평소의 너그러운 모습과는 달리 지미를 깎아내리며 아주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지미가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인지 방어하려 했지만 삼촌은 제 말을 자르고 무뚝뚝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죠. 다음 날 아침 삼촌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는 원래 머물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한 채 서둘러 뉴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주 냉랭하고 어색한 작별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현관 앞에 서서 며칠 사이 벌어진 이 알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오랫동안 편지를 쓰지 않아서 죄송해요. 유럽에 가지 못한 화는 이제 많이 가라앉았어요. 사실 이곳 록 윌로우에서의 여름도 생각보다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지미 맥브라이드가 근처에 놀러와서 저랑 아주 재미있게 놀다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저비스 삼촌도 농장에 오셨죠. 그런데 아저씨, 저비스 삼촌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지미랑 같이 마차를 탔단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삼촌은 지미 같은 요즘 대학생들은 생각도 없고 가벼워서 상종할 가치가 없대요. 저는 삼촌이 그런 귀족적인 편견을 가진 분인 줄 몰랐어요. 지미가 얼마나 속이 깊고 좋은 친구인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뾰루통해지시더니 오늘 아침에 짐을 싸서 뉴욕으로 훌쩍 가버리셨어요. 가끔 보면 남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물 같아요. 어른스럽다가도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리니까요. 어쨌든 저는 다시 농장에 혼자 남게 되었지만 가을에 시작될 4학년 수업을 위해 매일 역사책을 읽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평화로워진 농장에서 주디 올림. 지미 맥브라이드의 유쾌한 막문과 알 수 없는 질투심을 내비치고 떠나버린 저비스 삼촌. 그리고 여전히 제 삶의 커다란 테두리를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키다리 아저씨까지. 3학년의 길었던 여름방학은 제게 글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 가지 못해 분노하던 철없는 고집은 어느새 사라지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음 학기의 계획을 세우며
조금씩 어른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록 윌로우 농장의 창밖으로는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소녀에서 당당한 장학생이자 예비 작가로 거듭난 주디의 2학년과 3학년 시절. 그녀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은 주디가 록 윌로우에서 느꼈던 그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여러분도 깊고 평온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은 마침내 대학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며 진짜 어른으로 독립해 나가는 주디의 4학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